유튜브 채널 경제를 말하다는 IT와 반도체 이슈, 신소재와 미래기술 및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컨텐츠를 통해서 업계의 전망과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JP 모건의 해리언수 애널리스트는 인텔이 차세대 제품의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TSMC와 접촉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요, 인텔이 TSMC와 접촉해서 5나노 CPU 생산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텔이 저전력 CPU와 GPU뿐만 아니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하이엔드급 CPU까지도 파운드리 라인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음을 이 애널리스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죠. 인텔은 전통적으로 자사 설계, 자사 생산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오던 대표적인 IDM, 즉 설계와 생산을 같이 시행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의 대명사와 같은 회사입니다. 반면 TSMC는 1987년 창업 당시부터 반도체 위탁 생산 외길만을 걸어온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이죠. 세계 1위 IDM인 인텔이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삼성과 인텔을 중심으로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던 종합 반도체 회사가 종말을 고하고 팹리스 파운드리 분업 체계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자사 설계, 자사 생산을 원칙으로 하던 인텔이 이렇게 스탠스를 전환하는 것은 종합 반도체 업체로서 공정의 혁신을 이루는 데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은 설계와 생산을 함께 진행합니다. 따라서 설계 부문에서 혁신을 시도하는 만큼 생산 역량의 혁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달성을 위해서 인텔은 틱톡 전략이라는 반도체 개발 전략을 시행해 왔습니다. 1년은 공정을 혁신하고요. 그 후에 1년은 혁신된 공정에 맞춰서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신제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해왔습니다. 적어도 2014년 말까지 이 인텔의 틱톡 전략은 잘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자사의 설계 역량과 공정 혁신을 함께 이루는 데에 한계를 느끼게 돼요. 설계 역량과 공정 혁신 중 그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따라서 2015년 2월부로 틱톡 전략을 종료하고 공정 효율 최적화에 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공정 혁신에 계속적으로 실패를 해요. 14나노에서 10나노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발열 문제가 발생하고 불량으로 인해서 수율이 올라오지 않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텔이 14나노에서 10나노로 진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려 5년 동안 말이죠. 이 5년의 기간 동안 인텔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14나노 장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점차 인텔이 혁신의 상징에서 현실에 안주하기를 택한 초식공룡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한편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설계와 생산이 함께 돌아가는 것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텔과 똑같은 지점에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과감하게 생산을 포기하고 설계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를 공장 없이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한다 하여서 팹리스 기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팹리스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부상하기 시작한 사업 형태가 팹리스의 설계도를 받아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팹리스와 파운드리는 태생에서부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이 바로 TSMC죠. 세월이 지나고 반도체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더욱더 미세한 회로를 가진 반도체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팹리스 업체의 설계는 점점 더 미세한 공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운드리 업체도 자사의 공정을요,
팹리스 기업들이 제시하는 설계 스펙에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공정을 미세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파운드리가 얼마나 빠르게 팹리스 업체가 원하는 미세 공정을 갖추느냐가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파운드리 업계는 공정 미세화를 향한 무한 경쟁을 시작하게 되고요. 미세 공정의 나노스를 필두로 해서 언론 플레이를 비롯한 각종 마케팅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정 미세화 경쟁이 과열되면서 세계 3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 공정 미세화 경쟁에서 낙오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7나노 진입 안 한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리고 4위 대만의 UMC와 5위 중국의 SMIC 또한 이 미세공정 구축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위 TSMC와 2위 삼성만이 미세공정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파운드리 기업의 지속적 기술에 대한 투자는 시장에서 매우 진취적으로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미래지향적 기업, 공격적 기업, 진취적 기업으로의 그 기업 이미지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만큼 공격적으로 언론 플레이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비춰지기에는 14나노에 머물러 있는 인텔보다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좀 더 앞서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인텔은 PC용 C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을 하고요. 서버,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에서는 95%의 점유율을 가진 명실상부한 반도체계의 공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파운드리 사용을 극도로 꺼려왔어요. 그래서 자사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전력 CPU라든지 아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GPU에 대해서는 외주 생산을 했지만 하이엔드급 CPU에 대해서는 절대 파운드리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하이엔드급 CPU에 인텔의 기술 역량이 총집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세공정 역량에서 파운드리 전문 기업들에게 밀린다는 인식이 계속해서 심어지면서 시장의 반응이 인텔에게서 싸늘하게 돌아서자 인텔도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CPU 생산 물량의 20% 이상을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하겠다라고 천명한 것이죠. 바로 2,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말입니다. 2,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인텔은 자사 7나노 공정이 계속해서 효율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서 6개월에서 1년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제 7나노 양상품이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가 되어야만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이제까지 인텔은 공정 개발을 먼저 진행하고 아키텍처를 나중에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왔습니다. 그게 바로 틱톡이잖아요. 하지만 7나노 공정 개발이 지연되면서 7나노 기반의 신제품 CPU의 개발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7나노 로드맵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인텔의 위기를 촉발시켰어요. 이에 따라 인텔은 이미 7나노를 넘어 3나노에 진입하고 2나노 공정을 이미 짓고 있는 TSMC에게 손을 벌린 겁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인텔과 TSMC의 협업은 IDM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설계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분산된 역량 때문에 기술 개발의 한계가 드러나 버린 거죠. 인텔이 TSMC의 도움을 받아서 7나노 공정 CPU를 양산하는 것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꽤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한간에는 이미 계약을 마쳤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계의 트렌드가 완벽하게 변해가고 있는 현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젠 생산과 설계를 한 회사가 진행하는 IDM의 시대가 가고요. 설계 역량을 가진 회사는 설계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생산 역량을 가진 회사는 생산에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빛나는 팹리스 파운드리 분업의 시대가 완벽하게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IDM의 상징인 인텔은 파운드리의 상징인 TSMC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젠 모든 것을 내재화시켜서 종합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시장에서 더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팔방미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어느 것 하나 특출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어느 한 분야에서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분업과 전문화로 대변되는 현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번 협업은 인텔이 팹리스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텔이 칠라노 공정을 안정화시키기까지 진행되는 한시적 협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번 한시적 인텔 TSMC 연합은 반도체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쥐고 있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못하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잘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TSMC 인텔 연합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TSMC와 인텔이 연합을 하게 되면 과연 어느 회사가 이득을 챙기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전적으로 파운드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보는 반면 인텔은 파운드리 업체가 공정 세팅을 하는 동안에는 기존 제품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하락하면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수혜는 TSMC가 보게 될 것 같아요. 인텔의 대규모 물량의 대부분을 수주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점유율에서 일부 로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인텔의 물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율 면이나 매출 면에서 분명한 이득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삼성도 수혜를 입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도 TSMC의 라인은 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물량 과부하의 이슈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텔의 물량을 받게 되면 그만큼 로드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될 거고 신규 의뢰를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신규 물량이 삼성으로 유입되면서 삼성 파운드리도 TSMC 인텔 연합으로 인한 낙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인텔의 물량의 일부를 TSMC가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삼성이 수주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삼성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텔과 TSMC 간의 한시적 연합전선의 결성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본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